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시집와서 시댁에서 겪었던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이곳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처음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인신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께서 지금은 제게 잘해주시고 재산도 많이 물려주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고쳐먹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효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만 둘이신데요. 제가 큰아들과 결혼한 큰며느리고 시동생도 결혼을 해서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효도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시고 대놓고 바라시는 분이신데 이 때문에 아들 부부 내외를 좀 괴롭히시는 성향이 있으셨어요. 게다가 남을 좀 무시하는 성향까지 있으셔서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주셨어요. 저희 친정이 여유가 좀 없으세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는 사셨는데 돈 버는 재주는 없으셨어요. 그리고 운도 좀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땐 공장을 다니며 일하셔서 돈을 버시다가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IMF를 겪으면서 쫄딱 망하셨거든요. 그 후로도 돈 버는 걸로는 운이 안 트셨죠. 너무 힘들게 살 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남은 라면 하나를 엄마와 나누어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를 빼고는 간신히 엄마랑 저랑 안 굶기고 사는 수준이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 집 한 채 마련하실 여유도 없으셨죠. 그래서 지금도 월세집과 전세집을 오고 가며 살고 계세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방 2개짜리 저렴한 전세집에서 지내셨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의 집안 사정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죠. 저희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저희 집이 어떻게 사는지 물으셨나 봐요. 저희 집이 남들보다 좀 가난하게 산다는 걸 아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무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께서는 아, 너희 친정 어려운데 예단 같은 거 준비 안 해도 된다. 큰아이네는 집 하나밖에 없으신데 나조차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내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구나. 서운하긴 한데 어쩌겠니? 우리 아들이 가난한 집 딸이 좋다는데. 넌 시집 올 때 혼수로만 제대로 해서 와라. 라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저를 위해주는 척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말 속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들도 엄청 잘 사는 부자는 아니에요. 집 한 채 있는 것 외에 돈을 잘 버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만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넓은 땅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땐 그렇게 대단한 집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사사건건 돈으로 사람 무시하다 보니 점점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제게 여자는 결혼해서 며느리 되면 그 집 식구 되는 거다.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한테 효도할 게 아니라 시부모님들한테 효도하는 게 맞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 후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선물을 받으시면 하시는 말씀은 친정에도 똑같은 거 보냈니? 원래 사람은 받은 만큼 해주는 건데 넌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부모한테 받은 거 없이 자랐을 텐데 굳이 친정에 돈 써가며 잘할 필요 없어. 원래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야.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자신은 아들들 뒷바라지 열심히 해줘서 지금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툭하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셔서 시어머니를 만나고 오면 정신적 소모가 무척 컸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제 편인 남편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한 번씩 막말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항상 제 편에서 줄곧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오히려 남편이 시어머니 뵙는 걸 더 꺼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어머니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시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희 부부에게 바라시는 게 참 많으셨어요. 매일 안부 전화는 물론이고 왕복 3시간 거리의 시댁에 매주 방문하라고 요구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난한 집 딸인 저를 곱게 보시지 않은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와 장단에 모두 맞춰드리려고 했죠. 매일 전화하려 애쓰고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드시고 싶다고 하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사드리곤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커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누구네 엄마는 아들 며느리가 뭐 해줬다더라, 뭐 사줬다더라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저희더러 해달라는 말씀이셨죠. 저희 부부도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잘 해드리려고 했지만 갈수록 너무나 당연스럽게 요구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솔직히 남들과 자꾸 비교하시는 바람에 신랑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했거든요. 제가 아기를 좀 늦게 낳았는데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가 보고 싶으시다는 시부모님 말에 3시간의 거리를 차를 타고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때 아이도 저도 너무 무리했는지 감기에 걸렸고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감기에 걸렸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대체 애를 어떻게 보길래 벌써 감기에 걸리게 했냐고 오히려 제 탓을 하셨어요. 남편이 그게 왜 제 탓이냐고 먼 길 오고 가느라 힘들어서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며느리 탓한다면서 시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이 제 편을 들며 역정을 내니 본인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거 뭐 얼마나 먼 길 왔다고 생색이냐며 소리를 치셨어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은 서서히 시어머니께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일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모로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었기에 남편도 거기에 질린 것 같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아기 돌잔치를 치른 후에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익히들어 알고 있었지만 도련님의 여자친구네 집은 중산층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어려워하고 말도 조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편의상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동서라고 말할게요. 동서가 결혼하면서 예단을 잘해오니 시어머니는 저와 비교하시며 역시 사람은 잊고 봐야 돼.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효도도 잘 사는 자식이 잘하는 법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서는 같은 여자가 봐도 딱 여우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계산이 빠르고 눈치도 빠른 사람이었죠. 명절에 몸으로 때우는 저와는 달리 돈 봉투를 내밀며 시어머니를 웃게 만드는 고수였습니다. 돈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는 당연히 동서를 더 예뻐하셨죠. 사실 동서를 예뻐하셔도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와 얽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명절에 시어머니와 전을 부치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입이 근질근질 하셨는지 제게 또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둘째 내보다 특히 더 알들이 살아라. 너희가 비빌 언덕이 뭐가 있겠니? 둘째는 그래도 친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너는 네가 아껴야 잘 산다. 솔직히 다 맞는 말이어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말씀을 저렇게 하시니 제 마음은 너덜너덜해지곤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저도 제 나름 아껴가며 살림 잘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 후로도 동서와의 비교는 끊임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하셔도 어차피 명절이나 생일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만 보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에요. 보통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게 상책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잠자코 참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저도 참지 못하고 터져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위암에 걸리셔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던 때였어요. 다행히 지금은 다 나아서 좋아지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던 때였고 수술을 기다리던 시기여서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는 제게 에고 너희 아버지는 돈도 없는데 몸까지 아프면 어쩌자는 거야. 꼭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힘든 일만 생기더라. 아무튼 네가 마음고생이 많겠네. 이럴 때일수록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너 입맛 없다고 우리 아들까지 굶기면 절대 안 된다.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
그 집 병원비로 들어가게 생겼네. 아휴. 라고 하시고는 본인 할 말만 하시고는 끊으셨어요. 이걸 위로라고 하시는 건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시는 건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화를 냈습니다. 제가 할 말을 종일 정리해서 적은 다음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종이를 보고 제 화난 마음을 가득 담아 읽었네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아프신 거랑 돈 없으신 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은 돈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매번 저희 집을 그렇게 무시하세요. 저 위한답시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집 뒤로 돌려가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하시는 말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온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어렵게 사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인성은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자식 걱정할까봐 위암도 위험이라고 속이실 만큼 자식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볼 때마다 돈 얘기에 예단이나 비교하시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어른답지 못하게 사실 건데요? 뭐? 얘, 너 미쳤니? 이게 어디 CM이한테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아무튼 자식한테 잘해야 자식도 부모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 건강하시다고 병든 우리 아빠 민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람 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덕을 쌓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인덕이 너무나 부족하시네요. 이렇게 사시는데 자식들이 효도하길 바라세요? 제발 어머님 그 못된 입 좀 그냥 쉬게 좀 놔두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내내 욕을 하며 마구마구 난리치셨지만 저는 그저 열심히 제가 쓴 글들을 읊조리다 끊었네요. 그 후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꺼놓는 것보다 그렇게 전화 오실 때마다 꺼버리는 게 왠지 더 통쾌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에게 제 욕을 엄청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과 조금 다르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본인은 사돈어른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화했을 뿐인데 제가 자격지심에 발끈해서 시어머니께 주둥이 좀 담으려고 심한 말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네요. 그 말에 남편이 일단 알겠다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전화드린다고 했대요. 집에 온 남편은 제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제 핸드폰 속에 녹음된 말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 해 시어머니를 겪고 난 후부터는 늘 시어머니의 통화를 녹음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저에게 막말을 하실 때면 녹음해서 가끔 남편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랬죠. 뭐 아무튼 남편은 핸드폰 속 녹음된 말들을 듣더니 혼자서 빵 터져서는 묻더라고요. 이거 뭐 보고 읽은 거야? 왜? 괜찮았어? 결혼생활 5년 동안 시어머니 말들을 그동안 참아왔던 걸 알았던 남편은 저의 반격에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앞으로도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할 말 하라고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 보릿자루처럼 살지 않았네요. 한 번이 어렵지 다음부터는 말대답도 쉽더라고요. 진작 표현 좀 하고 살 걸 후회했어요. 신랑도 이런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성격을 알고 있기에 시어머니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도 명절, 제사, 생신 같은 큰 행사는 단 한 번도 안 빼먹고 챙겼습니다. 적어도 자식으로서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들어간 적 없었고 시어머니가 뭐가 몸에 좋다더라 하면 사다 드리고 건강식품도 자주 챙겨드렸어요. 시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올 무렵에는 누구는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하시며 미국 관광 다녀온 시어머니 친구분의 이야기를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셨죠. 저희 형편에 사실 미국 여행 보내드리는 건 어려워서 동남아 여행으로 대신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동서가 편해지셨는지 동서에게도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동서는 종종 제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곤 했어요. 저는 그랬냐고 하고 그냥 들어줄 뿐이었죠.
그렇게 지내다 저희 가족에게 큰 사건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아버지께서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하늘로 가신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65세에 운명을 다하시고 시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신 채 떠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는 큰 상실감에 빠져 무척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께서 고혈압에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수치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더 의지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병도 있고 이제 혼자 살기가 어렵네. 네가 큰아들이니까 날 모셔야 하지 않겠니? 이젠 나도 집안일도 좀 쉬고 싶고 며느리 병수발 받으면서 살고 싶구나. 시동생 부부는 모시기 싫어하는 눈치였고 제 남편은 저를 보며 난감해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상의 후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대신 어차피 모셔야 할 거면 서로 편히 지낼 수 있게 할 말은 하면서 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당신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않겠냐고 하며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어쩌겠어요. 큰아들과 결혼한 제 운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죠. 시어머니는 지병이 있으시다고는 했지만 무척 기운도 넘치시고 겉만 봐서는 아주 멀쩡하셨어요. 기운이 넘쳐서 그런지 잔소리도 끊이지 않으셨죠. 저는 시어머니랑 잘 지내려면 할 말은 다 하면서 지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던 첫날에는 밥상을 잘 차려드렸는데요.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저희 가족 평소 먹던 대로 차려서 먹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반찬 투정을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께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손님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드세요. 라고 했죠. 그 후에도 몇 번 반찬 투정을 하시면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개인 요리사가 아니에요. 제가 집에 식재료 상하지 않게 따져가며 밥 차리는 건데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거 있을 때마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전 그렇게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장 받아가 해서 드세요. 대신 다음에 장 볼 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준비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온전히 저 혼자 하지 않고 어머님께 분담해 드렸습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 날엔 어머님께 설거지를 부탁드렸어요. 물론 불평불만 가득하신 얼굴로 설거지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 다 같이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는 제 흉을 보신다는 사실을 동서를 통해 은연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 흉보기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라서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사실을 확인하니 기분이 상했지만요. 저는 대놓고 시어머니께 어머님,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많이 불편하세요? 어머님이랑 하루 이틀 살고 말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손님 대하듯이 매번 챙겨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도 저희 집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좀 더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말하면서 살던 어느 날 1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서 동서내로 가셨어요. 시아버지 살아생전에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동서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며 그곳 시세가 얼마나 한다는 등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덧붙여서 나 죽으면 모든 재산은 나 잘 모시는 자식한테 주고 갈 거다 라고 하셨대요. 그 말에 동서가 시어머니를 동서내로 모시겠다고 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동서 말에 옳다구나 하고 얼른 짐을 싸서 나가신 거였죠. 저와 남편은 너무 황당했는데 동서가 모신다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내로 간 이후 며칠간 제게 매일 전화를 해서는 동서내에서 대접받는 자랑을 하셨습니다. 큰애야, 여기서는 내가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지낸다. 어제는 작은애가 내가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해줬지 뭐니?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고기인지 너무 맛있어서 잔뜩 먹었더니 오늘은 한 끼도 안 먹어도 살겠구나.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전화했다. 동서가 잘해준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님, 당뇨 관리하시면서 적당히 드세요. 아무튼 어머님 잘 지내신다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렇게 매일같이 대접받으시면서 사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동서 칭찬하는 시어머니의 속내를 제가 왜 모르겠어요. 동서를 칭찬하며 제가 그동안 못해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였죠. 그렇게 전화를 끊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오히려 동서에게서 전화가 자주 왔죠. 내용인즉슨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였네요. 형님네 계실 때도 시어머니 저러셨어요? 노인네가 늙어서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해물찜, 오늘은 갈비찜, 내일은 삼계탕. 아주 돌아가면서 밥상 차리느라 허리가 휜다니까요. 동서가 정말 대단하네. 나는 그렇게 매일 차려드리면 내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냥 우리 먹던 대로 차려드렸어.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 거 싫어하셨나 봐. 그래도 동서가 그렇게 잘해준다니 정말 고맙네. 앞으로도 부탁해. 그렇게 한참 동서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도 동서는 자주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국에서 사시던 시백부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백부님께서 시어머니를 보러 동선에 방문하게 되셨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백부님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처분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시부모님이 지내시던 집을 빼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동서와 서방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백부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땅의 주인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시백부님이었고 시할아버지가 애초에 땅을 물려준 사람은 시아버지가 아닌 시백부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을 모시게 하려고 일부러 땅과 집이 어머님 재산인 것처럼 속이신 거였어요. 그 속임수에 동서네가 넘어간 거였죠. 동서와 서방님은 표정 관리가 안 되는지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동서와 서방님의 눈치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시는 동안 어차피 자식들과 같이 살 거면 기존에 지내던 집을 세를 주던지 정리를 하시던지 하라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짐도 그대로 놔둔 채 정리를 안 하시던 이유를 그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니 정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원래 지내시던 집을 시백부님께서 해외로 나가시면서 저희 시부모님께 집 관리 좀 부탁한다며 집을 시세보다 아주 싼 가격에 세를 놓고 가신 거였어요. 시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받은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신 적도 없고 그 땅과 집이 자신들 것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당연히 자식들도 그런 줄 알았던 거죠. 시백부님께서는 호텔에서 지내시면서 재산을 정리하시겠다고 하시고는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시백부님이 돌아가시고 3일쯤 지나서부터 시어머니의 죽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네야 잘 지냈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큰아들 내에서 지내는 게 맞지 싶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는 동서네가 잘해준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그게 잘해주기는 개뿔이다. 그게 다 가식이었지 뭐냐? 네? 가식이요? 그래, 내가 재산 많은 줄 알고 모시겠다고 해서 간 건데 그 땅이랑 집이랑 내 거 아니라는 걸 알고는 완전 돌변했어. 작은 며느리도 나한테 쌀쌀맞게 대하고 작은 아들도 이제 막 나 무시하고 그런다. 게다가 손주 녀석은 할머니 냄새 난다고 같이 살기 싫다고 그러고. 아무튼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너희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가 생각해도 내가 작은 아들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큰 아들 집에서 지내는 게 모양새가 더 낫지 않니? 아, 네. 어머님,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시면 매일 좋은 거 못 해드려요.
어머님이 그냥 저희 가족 생활 스타일에 맞춰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다 못 챙겨드리니까 어머님이 스스로 챙기셔야 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큰애야. 그렇게 다시 시어머니를 모셔오는데 동서는 좋아서 얼굴이 폈더라고요. 동서의 속내가 훤히 보여서 제가 다 씁쓸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었고 저는 제 스스로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어머님을 대해드렸습니다. 가끔은 말다툼도 하고 서로에게 잔소리도 해가며 그렇게 서로 맞추어가며 살았어요. 제 아들은 할머니와 말동무도 해주고 가끔씩 바디로션 같은 선물도 사다 주고 하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정이 많아서 그런지 할머니랑 곧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제 아들을 무척 예뻐하셨어요. 그렇게 지낸 세월이 8년이었죠. 시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셨고 예전만큼 기운도 없으셔서 그런지 잔소리도 많이 줄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거여서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한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어요. 회복실에서 시어머니를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많이 나오던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다 보니 그동안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어버렸나 봐요. 저한테 못되게 구셨어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뻔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새 깨어나 울고 있는 저를 보시고는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약간의 마비 증상이 와서 재활치료를 받으셨어요. 제가 차로 매일 모셔다 드리며 치료를 이어갔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은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만큼 몸이 좋아지셨어요. 그 후로 제가 외출할 때면 종종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잘 계신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햇살이 참 좋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와 남편을 불러서는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젠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나이가 들어가니 점점 힘도 붙이는 것 같고 요양원에 가면 친구도 사귈 수 있다는구나. 엄마, 요양원이라뇨?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젠 요양원에 들어갈 나이가 된 것 같아서 그러지. 사실 전에 수술 받고 나서부터는 몸도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그러네. 아무래도 요양원에서 건강관리 받으면서 사는 게 나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요양원에 가셨다가 영 아니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오시고요. 아셨죠?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 저와 남편은 요양원 비용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300만 원 남짓 벌어오는 돈에서 요양원 비용이 대략 100만 원 정도 들어가니 저희는 빠듯하게 생활을 해야 했죠. 마음은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 싶지만 저희 생활이 넉넉지가 않아 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동서네를 만나서 함께 의논해 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고 싶으시다는데 내가 알아보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것도 그나마 저렴한 곳 알아본 거고 내가 사정이 여유가 있으면 혼자서 부담하겠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좀 부담스럽네. 그래서 반씩 나눠서 내는 게 어떨까? 아니 형, 이제 와서 요양원 비용을 대달라니. 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형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알긴 뭘 알아. 그 땅이랑 집 엄마 거 아니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내가 엄마 모셔가는 거 보면서 속으로 나 비웃고 있었던 거잖아. 너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할래? 지금 엄마 요양원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러는 넌 엄마 모시고 간 이유가 재산 때문이었냐? 그래서 지금까지 꿍해서 명절에도 안 온 거냐고. 형이 원래 엄마 모셔야 하는데 잘 못 모시니까 내가 모신 거잖아. 너희 형수 앞에서 그딴 소리나 하고. 너희 형수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못 모셨다는 막말을 하냐? 당장 사과해. 서방님, 말 참 섭섭하게 하시네요. 어머님 동선회에서 1년 겨우 사시다가 저희 집에서 10년을 같이 사셨는데
못 모셨다니요. 오히려 동서내에서 잘 모셨으면 1년만 사시다가 나오셨겠어요? 그리고 동서, 어머님 모시는 동안 나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때문에 힘들고 짜증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놓고 내가 다시 모셔갔을 때 전화 한 통 없었지? 그건 어머님이 제멋대로 짐 싸서 나가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요양원 비용 되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면 그냥 돈 내기 싫다고 말해. 왜 엄한 재산 얘기에 너희 형수 노고까지 무시해가면서 형제간에 싸움 붙이려고 하냐? 여보, 일어나. 가자. 서방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서방님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에요. 저희도 서방님네 돈 필요 없으니까 서방님한테 어머님 돈 문제로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예요. 동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어머님 요양원 보내드리려다가 형제지간, 동서지간에 싸움만 하고는 우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날 시어머님은 집에 계시라고 하고 저희끼리만 모인 일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그냥 우리끼리 요양원 보내드리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어머님이 요양원 들어가시는 대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해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요양원 비용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에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급히 뭘 가져와 내미셨어요. 그건 다름 아닌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돈을 왜 너희들이 구하니? 10년이나 나를 모시고 살았는데 요양원 비용은 내가 마련해야지. 그리고 사실 나 돈 한 푼 없는 노인이 아니다. 이 통장도 네 시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에 우리 부부가 그동안 아끼고 모아서 쌓아놓은 재산이야. 내가 능구렁이처럼 딱 물려받은 것처럼 허세 부려서 자식들이 나 모시게 하려고 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 아주버님이 땅 팔러 한국 들어오시는 바람에 다 들통난 거지 뭐니.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하다. 뭐 그 덕분에 누가 진짜 착한 자식인지는 알겠더구나. 이제 이 돈으로 내 요양원 비용 내고 남은 돈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인생사 다 공수래 공수거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맺히게 한 게 있거든. 모두 다 잊어주렴. 어머님은 그렇게 통장과 도장을 저희에게 주시고는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저는 통장의 액수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과 집, 재산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척 많은 돈들이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후 저희 부부와 저희 아이에게 나누어 증여를 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요양원 비용으로 남겨주셨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처음에 알아본 곳보다는 조금 더 좋은 요양원으로 모셨고 지금은 매주 어머님이 계신 곳에 방문하며 맛있는 것들을 싸가곤 해요.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친구들도 사귀셨다며 아직까지는 즐겁게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동선이한테 요양원 위치를 알려주고 가끔씩 찾아뵈라고 했는데 딱 한 번 와보고는 지금까지 안 찾아온다고 하네요.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려던 동서가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시어머니를 내팽개쳤는데 알고 보니 알부자였고 결국 그걸 돈 욕심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던 저희가 받게 된 거였죠. 어찌됐든 마음은 곱게 써야 하나 봅니다. 한결같이 살다 보니 구박만 받던 제가 시어머니께 재산을 물려받는 일도 생기네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사실인가 봅니다. 부디 우리 시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